런던의 새벽은 젖은 안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18세기의 런던. 가스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거리를 지나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응접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곳에는 달그락거리는 얇은 본차이나 찻잔의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우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마른 찻잎 위로 쏟아질 때 피어오르는 그 그윽한 향기.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귀족 부인부터 공장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로하는 따스한 안식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신비로운 동방의 제국, 청나라에서 온 이 나뭇잎은 영국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모든 시계바늘이 멈춘 듯 사람들은 찻잔을 들고 잠시 삶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찻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천천히 뒤로 물러나게 해봅니다. 런던의 좁은 골목을 지나 템스 강변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도출단, 범선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밧줄을 당기며 먼 바다의 짠 냄새를 맡습니다. 이 거대한 배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차를 싣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먼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들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넘고 마침내 남중국해의 잔잔한 물결 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천상의 제국이라 불리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광저우의 13행 상관 앞. 주강의 물결은 황금빛 노을을 받아 반짝입니다. 중국의 상인들은 여유롭고 오만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비단 옷자락을 끌며 영국 상인들이 가져온 모직물이나 시계, 피아노 같은 서양의 기계들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천조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 너희들의 조잡한 물건은 필요치 않다. 그들의 대답은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차가운 달빛을 닮은 금속. 은뿐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인들은 초조했습니다. 런던의 금고에서 은화가 강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사기 위해 지급된 은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경제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장부에는 붉은색 잉크로 쓰인 적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균형이 무너진 저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역사의 흐름을 바꿀 기묘하고도 어두운 아이디어가 싹났습니다. 화면은 이제 중국의 항구에서 인도의 벵골 지방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잠을 품은 꽃. 양귀비입니다. 영국은 무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삼각무역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설계했습니다. 인도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난 양귀비는 끈적하고 검은 진액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곧 검은 흙 또는 외국의 진흙이라 불리며 나무 상자에 담겼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인도의 항구를 떠난 배들은 묵직한 나무 상자들을 싣고 중국을 향해 밤바다를 건넜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들의 모습은 마치 유령선처럼 고요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중국의 해안가. 어둠이 내린 포구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에 묻혀 검은 상자들이 중국의 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묵직한 은전 꾸러미가 영국 상인들의 손에 쥐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다.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중국인들이 건넨 은은 다시 인도로 가서 차를 사는 자금이 되었고 그 차는 다시 런던의 아침을 깨우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순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진흙이 중국 대륙에 상륙하자 기묘한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고관 대작부터 황토밭을 일구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긴 대나무 파이프를 입에 물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몽롱한 연기 속에서 그들은 고단한 현실을 잊고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눈빛은 저녁 놀이 지는 하늘처럼 흐릿해져 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의 흐름이 역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던 은이 이제는 검은 연기를 사기 위해 바다 밖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은의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농부는 땀 흘려 번 동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은으로 바꾸려 했지만 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장터의 쌀값은 그대로인데 주머니 속의 돈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들판에는 한숨소리가 바람소리보다 더 깊게 깔렸습니다. 자금성 깊은 곳. 황금색 기와 아래 도광제 황제는 불안한 눈빛으로 상소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혈관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은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흔들렸습니다. 멀리 광저우의 바다에는 여전히 영국 배들이 떠 있고 그 너머 런던에서는 여전히 우아한 티타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평화는 곧 깨어질 얇은 유리잔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두 제국, 서양의 사자와 동양의 용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곧 폭풍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러나 지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밤입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다음 장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금성의 깊은 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도광제 황제는 오랫동안 붓을 들고 망설이다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의 붉은 인장. 옥새가 종이 위에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운명을 건 명령이었습니다. 황제의 부름을 받은 이는 임칙서였습니다. 그는 꿋꿋한 대나무처럼 강직하고 가을 호수처럼 맑은 성품을 지닌 학자이자 관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푸른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공정한 하늘처럼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정의가 흐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건조한 바람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수레바퀴는 황토 먼지를 일으키며 굴러갔고 창밖의 풍경은 서서히 바뀌어갔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은 점차 푸른 잎으로 뒤덮였고 공기는 습기를 머금어 묵직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광저우. 서양의 배들이 드나드는 제국의 남쪽 관문이었습니다. 광저우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짠 바다 냄새와 이국적인 향신료. 그리고 어딘가 몽롱한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칙선은 주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 위에는 여전히 영국의 상선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칼을 빼드는 대신 붓과 종이를 들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그 편지가 여왕의 손에 닿지는 못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는 우아한 호소와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편을 금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독을 어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권한단 말입니까? 임칙서의 조치는 조용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외국 상인들이 머무는 13행 상관을 포위했습니다. 병사들이 창을 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공급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물과 음식, 그리고 중국인 하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상관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즐기던 영국 상인들의 식탁 위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뿐.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영국의 무역대표 찰스 엘리엇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항복을 선언했고 창고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검은 상자들이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수는 무려 2만 상자가 넘었습니다. 항구에 쌓인 상자들은 마치 작은 산맥처럼 거대했습니다. 1839년 6월의 어느 맑은 날, 호문의 해변에서 역사적인 정화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제국의 병든 영혼을 씻어내는 거룩한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해변에는 거대한 구덩이들이 파였습니다. 임칙선은 불을 질러 태우는 방식 대신 물과 화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닷물을 끌어와 구덩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잘게 부순 아편을 던져 넣었습니다. 검은 덩어리들이 짠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 인부들이 하얀 석회 가루를 구덩이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치익,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 물과 석회가 만나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눈처럼 하얀 거품이 부글거리고 소용돌이쳤습니다. 검은 아편은 그 하얀 열기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바다 냄새와 섞인 매캐한 증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임칙선은 높은 누각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장엄했습니다. 검은 욕망이 하얀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광경은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구덩이에 수문이 열리자 녹아내린 찌꺼기들은 썰물을 타고 망망대해로 흘러나갔습니다. 바다는 아무런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파도는 검은 물을 삼키고 다시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해변을 씻어내렸습니다. 해변은 다시 깨끗해졌고 모래 위에는 오직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칙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한결 맑아진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제국의 존엄이 지켜졌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파도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찰스 엘리엇은 런던으로 보내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펜촉은 종이 위를 날카롭게 긁으며 달렸습니다. 그가 쓴 단어들은 정의나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사유재산, 그리고 배상이라는 차가운 단어들이었습니다. 호문의 바다에서 피어오른 하얀 연기는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거대하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둔탁한 고동소리가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지구를 반바퀴 돌아 회색빛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로 옮겨갑니다. 템스 강변의 시계탑. 빅벤이 아직 완성되기 전 국회의사당의 공기는 엄숙하고 무거웠습니다. 의사당 안 촛불이 일렁이는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신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옷깃은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가죽 의자와 잉크 냄새가 감돕니다. 이곳에서 지구 반대편의 운명을 결정할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닌 우아하고 절제된 언어들의 춤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산이 강탈당한 사건입니다. 자유무역의 신성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파머스턴 경이 이끄는 주전파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의 잃어버린 이익과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양심을 지키려는 반대파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독을 파는 일로 더럽혀져서야 되겠습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근소했습니다. 단 9표.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9개의 표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강물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화면은 런던의 부두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존재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바람을 기다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우아한 범선들 사이로 검은 쇠로 몸을 두른 배 한 척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네메시스. 그리스 신화 속 복수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 배는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의 양옆에는 거대한 물레방아 같은 외륜이 달려 있었고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산업혁명이 낳은 철의 괴수였습니다. 1840년 남풍이 불어오던 어느 날 네메시스 호를 포함한 영국의 원정 함대가 동방을 향해 돌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외륜이 물살을 휘저으며 규칙적인 박동 소리를 냅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오는 운명의 발소리처럼 깊고 묵직하게 바다를 울렸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 중국의 해안가입니다. 맑은 날씨였지만 수평선 너머에서 낯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눈을 비비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고 있었습니다. 돛을 단 배라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검은 배는 돛을 접은 채 바람을 거스르며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바람에 날려 뒤로 흩어졌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불을 뿜는 수레가 바다를 달린다. 오래된 나무배에 탄 청나라 수군들은 그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수백 년 전의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아름답지만 연약한 나무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반면 다가오는 네메시스 호는 차가운 강철의 요새였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 두 시대가 마주쳤습니다. 느리고 평온했던 농경의 시대와 빠르고 차가운 기계의 시대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메시스 호의 옆면이 열리고 대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쾅 소리는 늦게 도착했고 먼저 보인 것은 물기둥과 파편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아주 느린 화면으로 상상해 봅니다. 포탄이 날아가 오래된 정크선에 닿는 순간 나무 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튀어오르는 나무 파편들이 햇살을 받아 금가루처럼 공중에 흩날립니다. 붉은 불꽃이
나무배를 감싸 안지만 그 모습은 잔혹하다기보다는 기이할 정도로 비현실적입니다. 마치 불꽃놀이의 한 장면처럼 바다 위에서 화려하고도 슬픈 춤이 펼쳐집니다. 청나라의 대포알들은 네메시스 호의 철갑에 맞고 힘없이 튕겨나갔습니다. 퉁 하고 둔탁한 소리만을 남긴 채 바다로 가라앉는 쇠공들은 무력했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용기나 정신력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저우의 요새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오래된 깃발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메시스호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묵묵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진했습니다. 강철 외륜이 물을 차는 소리만이 전장에 가득했습니다. 도광제 황제가 있는 베이징까지는 아직 먼 거리였지만 그 진동은 대륙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천하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저 차가운 강철배 앞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불타는 배들의 연기가 노을과 섞여 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입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으려 하지만 이미 물결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강철의 배들은 남쪽 바다에 머물지 않고 황제가 있는 북쪽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운하. 제국의 동맥을 향한 그들의 항해는 거침이 없습니다. 계절의 바늘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남쪽의 습하고 뜨거운 바람은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영국의 함대는 이제 따뜻한 광저우의 바다를 떠나 차가운 북쪽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조류처럼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 황금빛 기와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도광제 황제는 북쪽 바다 돛진 앞바다에 서양의 배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국의 대문 앞까지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황제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떨어뜨리듯 황제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대나무처럼 꿋꿋했던 신하 임칙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멀리 유배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장면은 쓸쓸한 가을길을 비춥니다. 낡은 수레에 몸을 실은 임칙서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제국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원망의 빛은 없습니다. 그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시한수 읊조릴 뿐입니다.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삶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리라. 그가 떠난 자리에는 기선이라는 새로운 관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람 부는 대로 눕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싸움 대신 달콤한 말로 영국군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바다의 사자들은 배가 고팠고 그들의 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찻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대화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협상이 깨지자 영국의 함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 목표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대륙의 가장 깊고 중요한 혈관, 양쯔강으로 진입했습니다. 거대한 강. 장강은 황토색 물결을 이리저리 뒤채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유구한 물결 위로 증기선들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들이 뱃길이 일으키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수천 년 동안 쪽배와 뗏목만이 다니던 이 강에 거대한 강철 괴수들이 나타난 풍경은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함대가 도착한 곳은 진강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남쪽의 풍요로운 쌀과 물자를 북쪽의 수도 베이징으로 실어 나르는 대동맥, 대운하와 양쯔강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가장 굵은 혈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다고 전해지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아주 먼 거리에서 소리를 소거한 채 바라봅니다.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포탄이 성벽을 때릴 때마다 오래된 벽돌들이 먼지가 되어 허물어집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도시를 감쌉니다. 강물 위에는 더 이상 쌀을 실은 배들이 오가지 못합니다. 수백 척의 조은선들이 갈 길을 잃고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챔을 내린 배들은 마치 물 위에 뜬 낙엽처럼 처량해 보입니다. 북경으로 향하던 식량의 흐름이 뚝 끊겼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동맥이 차단된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가고 피가 돌지 않는 제국은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립니다. 진강의 함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제국의 생명선이 끊어지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녁놀이 강물을 붉게 물들입니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해가 집니다. 그 붉은 빛은 전쟁의 상처라기보다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장엄한 슬픔처럼 느껴집니다. 강물은 무심하게 흘러가며 부서진 나무 조각과 찢어진 깃발들을 하류로 실어보냅니다. 자연은 인간의 다툼과 상관없이 언제나처럼 고요하고도 냉정합니다. 영국 함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뱃머리를 돌려 남경, 즉 난징을 향했습니다. 명나라의 옛 수도이자 강남의 중심지, 그곳에는 화려한 도자기 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증기선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난징의 성벽에 울려 퍼집니다. 강 위에 들이운 거대한 배들의 그림자가 도시를 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황제의 위엄도, 사대부의 자존심도 저 강철배 앞에서는 무력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강바람이 찹니다. 난징의 성벽 위에 선 관리들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밉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이제 곧 붓을 들어 굴욕적인 먹물을 찍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양쯔강의 물결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반짝이고 역사라는 긴 두루마리는 이제 가장 슬프고도 결정적인 페이지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1842년 8월의 태양은 양쯔강 위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결 위에 떠있는 배 한 척이 역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군함 HMS 코널리스. 묵직한 돛을 내린 이 거대한 배의 갑판 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갑판은 잘 닦인 마루처럼 반들거렸고 그 위로 제복을 입은 영국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화려한 관복을 입은 청나라의 관리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영과 1, 2부. 황제의 대리인들은 비단 옷자락을 스치며 배의 선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는 해를 바라보는 듯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실 안은 엄숙했습니다. 녹색 융단이 깔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잉크병과 기펜 그리고 먹과 붓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양의 붓과 서양의 펜.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세상에서 역사를 기록해온 두 도구가 이제 하나의 문서 위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각사각. 기펜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는 날카롭지만 경쾌했고, 붓이 종이에 먹을 입히는 소리는 부드럽고 묵직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선실의 정적을 메우는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난징 조약이라 불리게 될 약속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붉은 점은 마치 제국의 긴 꿈이 깨어나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남쪽의 작은 섬, 바위 투성이의 척박한 땅이었던 홍콩이 영국의 깃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조용한 바위섬이 훗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찬란한 진주가 되어 밤바다를 비추게 될 줄은, 또한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 빗장이 풀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자 낯선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서양의 기계 소리, 낯선 언어,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광저우의 13행 상인들만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는 넓어졌고 제국은 그 세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자금성 깊은 곳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조, 즉 하늘의 왕조라는 자부심은 이제 낡은 족자 속의 그림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이라는 믿음은 깨어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물 밖에 더 넓은 하늘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 이 모든 풍경을 조망합니다. 양쯔강은 변함없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와 만납니다. 강물이 바다에 섞이듯 동양의 시간과 서양의 시간은 이제 하나로 섞여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편전쟁이라는 비극적인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전쟁의 포효는 사라졌습니다. 호문의 바다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도, 진강에 무너진 성벽에서 날리던 흙먼지도 이제는 모두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역사라는 강물 위에 새겨진 잔물결 뿐입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난징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집니다. 그 별들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다툼, 승리와 패배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도 자연은 언제나처럼 평온한 휴식을 줍니다. 강물 소리가 들리시나요? 찰썩, 찰썩. 규칙적인 물결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 격동의 역사는 뒤로 하고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길 시간입니다. 배는 뇌츠를 올리고 어둠 속으로 꿈의 바다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없는 오직 평화로운 현재만이 이 물결 위에 떠 있습니다. 깊고 푸른 밤의 장막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역사의 물결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세요.